이게 행정학도 암기를 많이 해야 성적을 잘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암기만 한다고 되는 과목은 아닌데 암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우리 시험 진짜 목전인데 마지막 이제 외워야 될 것들 몇 개 볼 건데요. 체크를 좀 해볼 건데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연표 특강입니다. 연표 특강인데 여기에서 몇 개 중요한 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도가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교재들에 나와 있는 연도들을 다 모아본 거거든요. 근데 교재들의 연도가 나와 있는 건 그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있는 게 많고 그거 이외에는 뭐 저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좀 연도가 들어가 있거나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중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거, 언급됐던 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맨 앞에 거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맨 앞에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 뷰로크러시라는 말이 나온 역사 뭐 이런 것들 좀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거기에 할레 대학 프랑크푸르트의 대학에서 관방학과가 설치됐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관방학이라는 게 먼저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별거 아니고 애덤 스미스 국부론도 우리가 뭐 경제 공부가 주면은 중요한 연도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한테 뭐 이게 더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통일 국고제도는 뭔지 알죠? 이걸로 그 예산의 원칙에서 통일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연도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요거 뭐 연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요거는 연도 기억합니다. 1809년. 그죠? 옴부즈만. 얘는 연도랑 같이 세트로 나와요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809년이라는 게 놀라운 숫자라서 그래요. 옴부즈만 제도가 너무 일찌감치 도입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 1809년은 꼭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멀로 대통령 4년 임기법 연도는 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뭐 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연방주의를 내세웠지만 그 이후에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들이 더 커지면서 지금의 연방제? 그러니까 연방제가 연방 중심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 정부가 중심이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 와중에 그리고 중앙에서는 역관주의 같은 게 이제 개혁의 방안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독립전쟁에 전공을 세운 사람들이 중심이 되니까 이걸 역관제로 바꾸는 게 개혁이었어요. 멀로 대통령이 4년 임기법 그랬는데 요 전에가 누구죠? 멀로 전에가? 잘 모르죠 그렇게는. 요 맨 뒤에 가면 나와요. 잠깐 볼까? 맨 뒷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나와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위에가 메디슨이고 위에가 제퍼슨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퍼슨 때부터 역관제도가 부분 시행이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돼가지고 요게 멀로 때 4년 임기법도 요게 그 맥락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4년을 맞췄다는 거는 대통령의 임기와 관료의 임기를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둘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 둘을 맞추겠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거는 결국에는 역관제적인 것을 확보하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임기를 둔다는 거잖아, 관료들한테. 직업공무원제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렇게 왔다가 7대 잭슨 때 역관제도가 전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를, 거기까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봐봐요. 한참 지나죠? 7대에서 20대까지 건너가죠.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자기네 편한테. 자리 제대로 안 준다고. 그래서 재임 기간이 그냥 1년도 안 되죠? 1년도 안 돼. 바로 죽어갖고 당선되자마자. 그래가지고 요때 다시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실적주의로 전환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껑충 뛰어서 이제 루즈벨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먼로 대통령의 4년 임기법이 이때 나왔고 잭슨의 역관주의 나왔는데 연도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거는 그 흐름 방금 전에 봤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이제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추미련령도 연도까지 막 정확하게 알아라 그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리고 잘 나오지도 않죠. 영국의 이제 인사행정의 전환인데 영국에서 계급제를 도입하면서 나름 실적주의로 간 겁니다. 나름 실적주의로. 그런데 추미련령 같은 경우는 이건 시험에서는 크게 다뤄지진 않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추밀원령이 있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긴 하죠. 또 추밀원령을 물어볼지 가끔은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1차, 2차 때 내용이 조금 나눠지고, 그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옆에다 메모로 넣어 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연도는 기억하는 게 좋아요. 1883년 펜들턴법, 그죠? 그래가지고 요 펜들턴법을 제정하면서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죠. 이게 78년도까지 가요. 1978년. 예, 그러니까 그게 카터 행정부 때인데, 그때 이제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전폭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연방인사위원회로 쭉 가는 거예요. 엄청 오래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100년 가까이, 100년까지는 못 채웠지만 6년? 5년, 6년? 이렇게 갔죠. 예, 연방인사위원회. 자, 그리고 이제 87년도 이것도 기억을 해야죠. 예,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76년도 애덤 스미스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87년도 윌슨을 기억해야죠. 행정의 연구 기억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행정관리론과 관련된 학자들을 따로 좀 정리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그거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고, 그 연도 다 외울 필요는 없다. 87년만 외우죠. 1887년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 나오면은 이게 행정관리론, 처음에 과학적 관리론 이런 거에 기반했던 행정관리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과학적 관리론을 제대로 정립한 것은 테일러인데, 그건 조금 시기가 오히려 더 뒤에요.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을 이 사람이 처음 얘기했다라기보다는 제대로 이제 이것을 활용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컨베이어 시스템 안에서도 시간을 재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따른 능률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이게 이제 1911년도 시간과 동작 연구 기억하죠? 근데 이거 연도는 기억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이 과학적 관리론을 거의 이제 완성하다시피 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품목별 예산제도도 옛날부터 있었다기보다는 여기 이제 테프트 위원회라고 있죠, 그죠? 예.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이렇게도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테프트 위원회가 품목별 예산제도를 건의했던 적이 있고, 그로부터 한 9년 정도 지나서 품목별 예산제도가 도입이 됐네요. 근데 이것도 연도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 즈음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가 딱 언제냐면 품목별 예산제도 도입된 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얼마 안 지난 즈음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경제 불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빵 터진 게 29년이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품목별 예산제 도입이 됐구나,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행정관리론의 학자들이 이름이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거기 보면 1927년부터 32년까지 호손 실험이 있어요. 이러면은 이 행정관리론 안에서도 이제 과학적 관리론보다는 인간관계론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확립됐던 시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오기 시작했고, 29년은 기억해 두세요. 대공황. 요거는 연도 자체를 물어보진 않아도 우리가 감을 탁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1919년이에요. 그러고 10년 딱 지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왜 기준이 되냐면, 그때 미국이 전쟁 물자 대주면서 돈 엄청 벌었는데 미국 손으로 이 전쟁 끝내. 미국 손으로 전쟁을 끝내고, 그 바람에 미국이 팔아먹을 때가 줄어들면서 대공황을 맞는 거예요. 10년간 이게 누적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10년 만에 요 이제 대공황이 빵 터져요. 그리고 30년대는 계속 이 분위기지. 그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고 그 프로보스트법, 체크리스트법은 우리 왜 인사행정에서 평가 방식의 한 가지. 예, 그건데 연도가 그냥 있길 하나 주워 넣었어요. 연도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시험에서도 프로보스트법 자체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는데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예, 그런 정도 지나가시고,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프로보스트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 이름을 따서 그렇고, 그리고 루즈벨트가 중요하죠. 연도까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즈음이구나. 대공황 터지고 직후구나. 몇 년 안 지났잖아요. 그죠? 거기서 있을 때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채택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여기에다 쓰는 것까지는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 뉴딜 정책과 맞물린 이론이 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케인스에 의해서. 근데 케인스의 이론이 루즈벨트보다 뒤에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감으로 때려 맞춘 거야, 이게. 이론적인 거라기보다는
야, 내가 보니까 이거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감으로, 그래서 뉴 딜이야. 거의 거래, 도박하듯이. 그러니까 그때 이론에서도 없는 거를 막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 나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35년도에 적극적 인사행정이 이제 대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실적주의로 쭉 오다가, 야, 근데 이거 여건제적인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이게 이제 35년도에 대두가 됐다. 그리고 37년도까지도 귤릭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전히 행정관리론의 학문적 흐름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통치기능론도 등장하죠. 디목. 디목은 인간관계론부터 이렇게 걸쳐있는 학자예요. 그죠? 그런데 디목의 현대 정치와 행정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이제 통치기능론 넘어가는 거예요. 이 통치기능론이 대공황의 이론을, 대공황의 대공황과 뉴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전개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데 정부가 나서 적극 해결해야 돼. 이런 방향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해되죠? 네,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30년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스웨덴도 대공황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스웨덴에 자본예산제도 있죠. CBS, 자본예산제도. 예산제도 미국 제도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거를 이제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나눠서 자본계정에다가 돈을 풀고 쪼이고 하는 거를 다 담도록 했던 거. 이게 자본예산제도. 이것도 결국에는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연도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연도 기억하라고 그런 거는 분명히 몇 개 없었어요, 아직까지. 예. 그리고 이제 38년도에 마나드라는 학자 나오는데요. 거의 일부러 거기 행정행태론을 썼어요. 행정행태론이 사이먼 최초가 아닙니다. 예, 사이먼 최초는 아닌데 이 양반이 행정학 쪽에서 이걸 집대성한 거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이먼을 우린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근데 행정행태론은 마나드 같은 학자에 의해서도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전히 정치 중립성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은 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해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이따금씩 해치법 개혁에 대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해치법이다 그랬을 때는 정당의 행정 침해를 막기 위해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광범위하게 엄격하게 제한했다. 그 목적이 좀 달라. 근데 왜냐면 정치가 행정에 끼어들지 마라. 그러니까 뉴딜 정책 하는데 자꾸 의회가 자기네들이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건들지 마.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정치에 기웃거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치법이라는 게 이 당시에 나왔다. 30년대 완전 끝자락이죠. 거기까지 오고. 이거 원래 사회복지나 아니면은 경제학을 하면 또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42년도에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이 이제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길을 한번 가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길목으로서 알긴 알아야 돼요.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이 이제 큰 정부로 완전 돌아섰던 계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43년도 가니까 이것도 연도는 필요는 없어요. 근데 메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이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면서 여기로부터 동기부여 이론의 연구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44년에 가면은 하이에크의 노예로의 길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기획에 대한 반대. 왜냐면 이것도 봐봐요. 이제 한 10년 넘게, 한 12년 뉴딜 정책 했잖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야, 이거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정부가 너무 끼어드는 거 아니야? 하지 좀 마. 이렇게 되면 우린 다시 정부 권력 밑에 국민들이 노예처럼 다시 들어갈 거야. 옛날에 왕정했던 것처럼. 걱정돼. 이렇게 했던 게 하이에크. 자유주의자죠. 이 사람 아예 자체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노예로의 길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사이먼이 있죠. 사이먼. 됐나요? 사이먼? 자, 그래서 사이먼의 행정행태론이 45년도인데 그때 같이 하이에크랑 좀 대비해서 봐야 되는 건 파이너죠. 파이너는 또 옹호를 한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여전히 유효할 수 있어 라고 옹호했던 거. 하이에크하고 파이너는 좀 대립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1년 전으로 다시 가면은 44년도에 킹슬리의 대표 관료제 이론이 나온 거죠.
영국의 학자인데 대표 관료제 필요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적극적 인사행정에 대한 대두가 미국에서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먼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론이 있고 이론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현실에서 먼저 새로운 혁신이 나오면 그러면 이론이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의 그래요. 학자가 원래 개혁적인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있었던 현상을 정리하고 논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선봉해서 가지고 자기 감으로 때려 맞춰서 새로운 걸 제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제시하고 성공을 만들어내면 그제서야 학자들이 붙어. 거의 그런 식이에요. 다 보면, 그죠? 예. 여기도 별로 다르지 않지.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궁금증 없었어요, 혹시? 왜 영국의 킹슬리가 대표 관료제를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이걸 했지?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학문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긴 하지만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영국에서 연구해서 이거 완성했다. 이게 맞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47년도 가면 가우스가 나와요. 가우스는 뭐 한 사람이죠? 가우스는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미국 공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재인주장 사물욕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생태론을 주장했던 학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전에 45년도면 얼마 차이 없잖아. 지금 2년 전에 사이먼이 행정행태론을 집대성하는데, 그런데 행정행태론에서는 뭐라고 공부했었어요? 행정행태론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개방이라고 그랬어요? 폐쇄라고 그랬어요? 폐쇄야.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환경에 대한 고려는 안 해. 그런데 거의 동시기에 환경에 대한 고민하는 학자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후보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죠. 여기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건의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우리 품목별 예산제도, 요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그 얘기가 바로 이때 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48년도엔 델파이 기법이 나오네요. 랜드 연구소는 미국 공군성에 있는 연구소예요. 델파이 기법 같은 것들을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비용 효과 분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얘네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산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PPBS 같은 거, 그런 거와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가 굉장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내요. PPBS가 원래 국방부에서만 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방 대비라고 하는 건 좀 장기적 시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당장의 비용으로 우리가 얼마나 효용을 얻었는가를 바로바로 캐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효과 분석을 고안해낸 겁니다. 야, 그래서 안보가 튼튼해졌어? 그럼 됐지. 이렇게 효과 분석으로 갔던 거고. 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델파이 기법까지, 전문가 합의법까지, 그죠? 왜냐하면 안보의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 모아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48년도에 한국이 나왔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머리를 좀 양쪽으로 나누세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거의 주되게. 간혹 저쪽 뒤에서 영국 가끔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한국의 가예산 제도 하나인데 48년도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출범한 겁니다. 정식 정부가. 임시정부 말고 정식 정부가 48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바로 가예산을 채택했구나. 이승만 정부 때 가예산이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고, 49년도로 가면 이제 애플비가 나오네요. 아까 D목이 있고 한참 뒤야, 그죠? 한참 뒤에 애플비가 정책과 행정. 그러니까 사실은 통치 기능론도 지금 행정 행태론하고 여전히 경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떨어지게 우리는 막 여기서 일로 넘어갔어 이렇게 공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겹쳐 있는 거죠. 겹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경쟁하는 거죠.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공사행정은 이원론이어야 되냐 일원론이어야 되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서 결국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49년도에 도입이 됐네요. 아까 이제 후보위원회에서 제안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49년도에 이제 준비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PBS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제정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48년도에 이제 정부 수립하고 법들을 막 연달아 만들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일환이고,
51년도는 좀 기억해 놓으면 좋죠. 정책학이 50년대 생겼는데 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행정행태론이 이때 유행을 해. 행정행태론이 유행하면서 행정행태론하고 좀 방향이 다르죠. 이 라스웰의 정책장은 오히려 애플비 쪽하고 좀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눌려, 얘도. 라스웰의 정책장이 눌렸다. 50년대 때 각광을 못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51년도에 이제 출발했고, 이 정책학의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 연도 정도는 좀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52년도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 만든 걸 기반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한 바 있고요. 연도 기억 안 하셔도 되고, 53년도 2차 후보위원회도 뭐 별로 기억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54년도에 가면은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관리의 실제라고 하는 책에서 MBO를 제시를 합니다. MBO. 예. MBO.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그죠? 상향적인 계획 수립 방법이죠. MBO. 관리의 실제. 그렇고, 그리고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계획예산제도 개발했다고 또 나오잖아요. 계획예산제도. 그죠? 예,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56년도가 되면은 밀즈의 더 파워 엘리트론이 이제 나옵니다. 당시가 이제 딱 냉전이 막 한참을 달리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냉전 경쟁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의 힘이 엄청 세져서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이런 분석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여파는 지금까지도 없지는 않은데 희석은 됐겠죠. 옛날보다는. 근데 파워 엘리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서 이게 이제 지위 접근법이잖아요. 엘리트론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7년도에 가면은 뭐 호텔링의 원칙. 기억나요? 호텔링의 원칙? 요거가 중위 투표자 이론 같은 거예요. 예. 호텔링. 그러니까 해안에 호텔을 어디다 질래? 이런 겁니다. 끝에다 지는 게 유리하냐? 가운데다 지는 게 유리하냐? 호텔이 잠만 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료도 팔고, 그죠? 예, 밥도 팔고 이러는 데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데가 가운데다.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호텔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맥그리거 나왔네? XY 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 이론. 같은 시기야. 조고폴로스 통로 목표론 완전 터졌네. 지금 그죠? 예, 완전 터졌어. 얘가 43년도에 메슬로 욕구계층 이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혹은 또 그거랑 조금 맥이 다르긴 하지만 동기부여 이론이 57년도에 터졌어. 지금 보니까 그죠? 58년도 갤브레이스 풍요한사 갤브레이스는 잘 기억 안 나죠? 경제학 쪽에서 중요한 사람이죠. 노벨상도 받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하고 약간 언급이 있는 것은 심화적인 이론으로 이 사람은요 정부의 공급이 과소공급됐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민간은 광고 효과 때문에 더 좋은 걸로 인식되고 우리도 지금 보면 LH 같은 거는 되게 후진 거라고 인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냥 저 주택에서도 삼성 레미안은 좋은 집이고 그런데 레미안에서 맨날 쿵쿵거리고 뛰면은 엄청 시끄럽고 맨날 막 그러지 않아? 날림 공사했다 뭐 했다 그러고 막 그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막 나오지만은 광고 이미지 효과가 훨씬 큰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LH는 옛날부터 튼튼하게 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근데 진짜 LH가 품질이 떨어져서 그럴까? 아니면 디자인의 문제일까? 뭐의 문제일까? LH는 주로 큰 집보다는 작은 집을 많이 짓죠. 큰 집도 줘요, 가끔. 일반 분양하는 것도 있어요, LH도. 근데 아무튼 그 경쟁력이 떨어지죠. 같은 분양을 받아도 LH로 같은 평수 안 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럴까? 이게 보면 더 튼튼히 잘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해서 소비자한테 이득을 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광고 효과라는 거예요. 정부는 그런 돈을 광고에다 쓰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건 후졌다.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다른 학자들 중에는 정부의 공급이 과잉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심화적인 걸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더 이상은 언급 안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주장이 있었어요. 그냥 참고로 이것도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은 시험에서 잘 언급은 많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가 보세요. 이제 59년도에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요인 이원론이 있고요. 60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제2공화국이 출범하죠. 4.19 혁명 이후에. 그러면서 준예산 제도로 이제 갈아탔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이 됐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 연도를 물어보진 않는데요. 우리 국민연금에 앞서서 특수직영연금이 이렇게 먼저 도입이 됐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연금과 관련해서는 2공화국 때, 그죠? 예, 2공화국과, 그리고 이게 아마 2공화국이 60년도에서 61년도 넘어갔죠. 요때 이제 기초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준예산 제도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꾸 시험 나오는 건 중앙정부에서 실시한 바 없다.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리그스 나왔네? 리그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가우스도 봤지만 가우스랑 연결해야 될 합자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고, 이제 시넬리트론이 나왔습니다. 권력의 두 얼굴. 바흐라하고 바라츠 나왔네요. 그죠? 바흐라와 바라츠. 62년도에 권력의 두 얼굴이 발표가 됐고, 쿠바 미사일 위기도 이제 나왔습니다. 62년도죠.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제 그 쿠바 미사일 위기도 요때쯤으로 봐두시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안 썼는데 이거를 연구했던 학자 앨리슨이잖아요. 앨리슨이 7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결정의 원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결정의 에센스 뭐 이래가지고 그거 이제 앨리슨 이론으로 정립했던 거. 그게 이제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뒤에 그 저술은 나오는 거고요. 62년도에 쿠바 미사일 위기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3년도에는 도슨과 로빈슨의 경제적 자원 모형은 기억나요, 이거? 이것도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나온 적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치학자들이 야, 정치를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사회 이런 문제들은 소재에 불과하지. 정치가 중요해. 이렇게 하자. 경제학자들이 웃기지 마. 정치를 패싱시켜도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 라고 반론을 하자. 도슨과 로빈슨은 야, 가만 보니까 두 루트가 다 되더라. 뭐 이런 거. 두 루트가 다 가능하더라. 그렇게 이제 제시했던 학자들이죠. 경제적 자원 모형. 그리고 이제 헌터가 나왔습니다. 헌터면은 어때요? 헌터면은 우리가 이제 명성 접근법인데 재미난 것은 헌터를 먼저 써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잖아요. 시넬리트론 말고 이건 그냥 엘리트론이잖아. 근데 연도는 살짝 좀 섞였네. 그죠? 연도는 섞였어. 오히려 바흐라 바라츠의 권력의 얼굴이 좀 앞섰네? 그죠? 이 재밌죠? 흥미롭죠? 근데 이 연구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헌터는 지난 엘리트론의 연장선상에서 밀즈나 뭐 아니면은 다원주의론자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예 이거를 뒤집어 버린 게 바흐라 바라츠라서 신자를 붙였잖아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사할 때는 조금 밑에다 쓴 겁니다. 그렇게 썼지만 거의 동식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5년도가 이제 존슨 행정부 때 계획 예산 제도로 이제 넘어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국방부에서는 이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연방정부 개념으로 확장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등장했다가 아니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오클랜드 사업이 바로 이듬해 있어요. 그죠? 이듬해 있고.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정치적으로 보면 존슨은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의 한 사람인데, 미국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엄청 부지런했대. 사람 관계에 두루두루 다 좋고, 정치적 능력이 아주 뛰어났대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서가지고 막 이렇게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는데, 그리고 요 아주 좋은 복지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임기도 오래 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제 통킹만 사건 뭐 이래가지고 베트남전에서 무리한 짓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밀려요. 자꾸 이제 안으로 사회복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모습 보면 돼. 그때 얘네 냉전이니까. 그럼 뭐라 그랬겠어? 빨갱이냐?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 것 같아? 빨갱이야? 사회주의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베트남전 같은 거에서 뭔가 좀 확실한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외교적인 관심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외교적인 능력은 별로 출중하지 못해서 그거를 내부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많은 미군이 희생되고 이러면서 이제 지지가 상실돼 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권도 넘어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공화당 닉슨인데 오히려 닉슨 공화당이 전쟁을 끝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와요. 원래 공화당이 집권하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건 반대로 된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양반이. 근데 오클랜드 사업이 그중 대표적인 거죠. 오클랜드 사업 그럼 뭐가 떠올라요? 정책 집행론이 떠올라야지. 정책 집행론. 정책 집행론의 연구가 없다가 71년도에 처음으로 거기 가면 71년도에 73년도지 참. 73년도에 가보시면 있지. 프레스만 일더브스키의 정책 집행론 있죠? 이게 이제 그때서야 나왔는데 그때 사례로 든 게 오클랜드 사업이에요. 왜 실패했지 이게? 이렇게. 그래서 오클랜드 사업 전개가 있었고 다시 넘어옵니다. 67년도에 서독에서 조세 지출 예산 제도가 최초로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는 것이 시험에서 여러 차례 나왔어요. 요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빨랐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봐봐요. 74년도 잠깐 넘어가 보세요. 거기 가보면 미국의 조세 지출 예산 제도 나오죠.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빨라.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했냐 서독에서 했냐 이거 가지고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었는데 최근에는 사라지긴 했어. 최근 몇 년간은. 근데 한동안은 몇 번씩 나왔었어요. 이게 미국이 최초가 아니다. 그래서 그 즈음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년도에 미노부르케이가 있었고요. 미노부르케이면 뭐죠? 거기다 써놨지만 신행정학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68년도입니다. 미노부르케이에 젊은 소장파학자들 모아놓고 왈도가 야 니네 돈 줄 테니까 연구 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연구 좀 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20며칠인가 막 작업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낸 거야. 신행정학이라고. 그렇게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행정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요게 요때쯤 제시가 됐네요. 공유지의 비극이. 참고 삼아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연도 이건 중요하진 않겠지. 미노부르케이의 연도는 좀 대략 알아두세요. 60년대 후반이구나. 68년도. 보통은 60년대 후반이라고 나와. 근데 정확하게 68년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엘더퍼 ERG가 이제 나오네. 그죠? ERG가. ERG가 이제 나와. 여전히 연구는 계속 43년도에 시작된, 메슬로우 얘기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 그리고 71년도에 롤스의 정의론이 나왔고요. 연도는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얘기들은. 제가 그러니까 콕 집어서 연도 기억하세요 하는 거 빼고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그냥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요때쯤 이게 나왔구나. 이게 이렇게 감을 잡는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이제 전후 맥락이나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연도까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거는 그 닉슨이라는 사람, 닉슨이 쫓겨나는 사건이죠. 거짓말했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잣대로 탄핵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탄핵이 상원에까지 가결되기 직전에 사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이게 호텔 이름인데 여기에서 그 재선에 도전하면서 그 상대편 진영의 선거 회의를 도청한 겁니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보고를 다 받아놓고 몰랐다. 발뺌했다가 알았다는 정황이 나오는 바람에 탄핵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임을 하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서 닉슨도 결국에는 짧은 임기만 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바로 탄핵이 다음날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73년도에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오스트롬의 미국 공행정의 지적 위기도 있고 미국에서 목표관리 예산제도 도입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목표관리 예산제도는 닉슨 행정부의 작품이잖아요. 거기에 아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4년도, 74년도 요것은 이제 아까 조세출 예산제도가 미국에서 있었고 연방선거운동법을 개정했다. 그래서 요건 아까 있었던 그 우리가 해치슨법을 통해 가지고 정책 중립을 굉장히 강화해 놨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좀 완화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더 완화돼 있죠. 저번에 지방선거 전에
저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들 대동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 봤을 텐데, 그죠? 예. 뭐 모르겠어. 우리도 이제 그걸 좀 허용해 주자는 건지. 아직 취임은 하기 전이었지만 어찌됐거나, 예, 어찌됐거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된 게 그냥 여당 좀 잘 밀어주세요. 저 일 좀 잘하게. 그 얘기 한마디 기자한테 했다가 탄핵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버틴 거는, 야,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현직 대통령이 나서 선거운동도 하고 다닌다. 야. 이게 나는 정무직인데 너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직업공무원처럼 이렇게 하는 건 잘못 아니야? 라고 맞섰던 건데, 그때 여론이나 뭐나 뭐 별로 안 좋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고심하다가 이제 이게 탄핵까지 시켜버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다 그래서 안 한 거?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데리고 다니던데? 아예? 예, 근데 그런 걸 허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부 독재 통치를 너무 오랫동안 했으니까, 선거에 개입하거나 아예 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아예 못 믿겠다. 아예 개입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정무직이든 뭐든, 정당 소속이든 없든. 아무튼 근데 미국은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예, 미국도 쪼였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완화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78년도 이제 공원 여담이었습니다. 잠깐만 그냥 흘리듯이 듣고 가시고, 78년도에 보면은 해클로의 이슈 네트워크 이론이 나왔네요. 그 전에 연도를 특정하기 그래서 그렇지 하위 정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상 그죠? 널리 퍼져 있었는데, 해클로가 이슈 네트워크 이론으로 이제 반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제도 개혁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방인사위원회가 이제 없어지고, 거기 보시면은 인사관리처가 설치가 됐죠. 우리나라처럼 인사혁신처 비슷하게 단독제로, 그러니까 위원회 제도가 아니라 바꾼 겁니다. 이때는 이미 카터 행정부로 바뀌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카터 행정부에서 같이 도입한 겁니다. 미국에서. 얘네들은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세저항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이건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캘리포니아 주민발안 13호가 있는데 그건 참고 삼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79년도면 중요한 연도가 하나 있어. 79년도에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가 도입됐다는 건 좀 알아두세요. 통합재정수지는 IMF가 권고한 건데 우리나라는 79년도에 받아들여요. 그쵸? 79년도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94년부터 분기별, 99년부터는 월별.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통합재정수지를 도입한 게 79년도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예, 요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대처리즘이 79년이라는 것은 뭐 그 즈음인데, 뭐, 그죠? 80년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82년도 선거 때 레이건이라는 사람이 당선되면서 신자유주의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79년도부터 대처가 집권해서 이때 신자유주의, NPMZ 개혁이 이제 본격화됐던 뭐 이런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79년도. 그리고 미국에서 영기준 예산제도, 이거가 닉슨, 카터 때잖아요. 그죠? 카터 때라서 아직 집권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내가 82년이라 잘못 말했구나. 대통령 선거 80년 말, 80년 말. 바로 그때거든요. 80년 말이니까 카터가 80년도까지는 집권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79년도에 영기준 예산제도 도입, 요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년도에 공무원 윤리헌장이 있다가 나중에 가면 공무원 헌장으로 이제 윤리라는 말을 뗍니다. 예,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레이거노믹스가 그래서 이제 80년대 갖다 넣어놓은 게 80년도 말에 당선이 돼서 81년부터 집권하는 거거든요. 레이건이. 그 레이거노믹스가 이때 이제 채택이 된 걸로 봐야 되고, 하몬의 행위이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와, 대단한 게 아직도 행태론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행태론의 위상이 상당했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몬은 행태 말고 행위가 중요해,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호주에서 성인지 예산이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됐거든요. 84년도에. 예, 그렇게 도입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법률의 레벨로까지 올린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여서, 그래서 그거가 우리나라 최초라고 나오면 그거에 법률로 정한 게 우리나라가 최초다, 세계에서. 얘네들은 이제 이거를 그 행정명령 같은 걸로 한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최초 도입. 그리고 ISO 9000 채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TQM 비슷하게 품질 경영하는 걸 말해요. 경영학에서.
품질 표준을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정부 쪽에도 끌고 들어오려고 했고요. 그래서 요게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ISO 9000이. 용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이게 이게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품질. 품질. 표준화된 품질을 따라가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87년도 6월 항쟁이 있고 9차 개헌이 있었습니다. 이 체제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88년도 요건 기억하셔야지. 88년도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Next Steps. 여기 이게 뭐예요? Next Steps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책임운영기관 제도.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이때 도입이 됐다. 세계 최초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책임운영기관 이거보다도 스웨덴에서 더 앞서서 했었다라고 좀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자꾸 요 시점으로 딱 집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영국이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영국을 기준으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 넥스트 스텝스 개혁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윌슨의 규제정치 이론이 89년도네. 요 윌슨은 그 100년을 살고 있는 거야. 아까 그 윌슨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건 제임스 윌슨이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규제정치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도에 엘린 오스트롬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고 하는 저술을 남겨요. 이게 이제 아까 하딘 얘기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공유지의 비극, 요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제시를 한 것이고, 이것으로 2007년도인가 와가지고 노벨상을 받죠. 경제학상을 받아요. 경제학상을. 이 양반이 공공선택론 쪽에 있기는 하지만은 경제학자라고 탁 잘라 말하기 어려운데 경제학상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90년도에 나온 저술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요, 영국에서도 총리가 바뀌어요. 메이저라는 사람인데 대처의 후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그래갖고 여전히 이제 그런 개혁을 하는데, 시장성 테스트라고 하는 것하고요, 시민원장 제도,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장성 테스트는 뭔지 알죠? 야, 이거 민간이 하면 안 되냐? 뭐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은 위탁하면 안 돼? 아니면 민영화 안 되냐?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정부가 만약에 해야 된다면 경쟁의 원리에 붙이자, 이런 식으로 갔던 게 요 시장성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민원장 제도는 시민들한테 알려주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런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알려줌으로써 봉사 정신을 더 투철하게 하는 겁니다. 서비스 정신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요때 메이저 때예요. 91년도에 이런 일들이 다 있었고, 우리나라로 오면 지방의회 선거가 재도입된 게 91년도입니다. 아까 이승만 정부 때 50년대 접어들면서 지방의회를 구성했었다 그랬는데, 박정희 정부 때 이거를 다 없애버렸던 거잖아요. 그랬던 거가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 재도입으로 요걸로 부활한 겁니다. 87년도 이제 헌법 개정할 때 좀 집어넣어놓고, 조문을 91년도에 이제 여기 도입이 돼서 요 연도 좀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지방자치 역사를 막 물어보고 하니까 그럴 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2년도에 가면은 균형성과표가 이때 이제 하버드에서 개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한 건데, 지방의회 구성과 바로 이듬해죠. 그렇죠? 그래서 92년도도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연도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96년도가 되면은 이제 법률로 중앙정부도 채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클린턴 행정부가 등장합니다. 92년도 말 선거에서 클린턴이 당선돼가지고 93년도에 집권하자마자 국가성과심의회, 요건 가끔 나옵니다. 행정개혁의 한 사례로. 나오는데, 저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은 출제 한번 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요거 국가성과심의회 기억을 하세요. 부통령을 여기 의장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회의를 진행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혁안을 여기서 제시를 해요. 그렇게 제시를 하고, 공무원 감축도 엄청나게 하고. 근데 얘네 민주당이거든요. 이때는 특징이 90년대는요, 진보 쪽에 그나마 속하는 정당이 집권한다 손 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개혁, 행정학으로 말하면 NPMC 개혁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요.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가 출연하고도 이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이 엄청 이어지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성과 관리 같은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요게 이어져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영국도 블레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제3의 길 이런 거 들어봤죠. 예, 그래서 옛날식 복지는 못하겠고 노동을 할 수 있으면 노동을 해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데 돈을 쓰자. 그리고 노동을 아예 못할 지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냥 주는 거. 그 선별적 복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이제 좌파 쪽에도 쭉 이때는 자리 잡았던, 원래 이렇게 절충돼서 오는 거거든요, 서로. 예. 그렇게 이제 오는 겁니다. 지금 우파도 복지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우파도. 복지를 아예 못하겠다. 원점으로 뒤집기 못해. 대처는 그렇게 했잖아, 옛날에. 대처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경험해 보면 이렇게 중간으로 수렴되는 거지. 그 과정이 있었고, 클링턴도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공무원 줄이고 뭐 이제 개혁하면서 효율성, 능률성을 강조했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94년도에 총사업비 관리제도 도입된 것도 연도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김영삼 정부 이렇게 해서 나왔었거든요. 94년까지 기억해 두면 나쁘지 않아요. 네, 김영삼 정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뭔지 알죠? 뭐예요 이게? 뭐 토목공사 500억, 그리고 건축사업은 200억 이상이면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범주에 넣고,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기재부 장관 만나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2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발 밀어넣기에 대한 견제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삽을 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계산을 잘못했다면서. 한 번 바보 되면 예산이 막 넘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한 번 바보 되고 마는 거야,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려고 총사업비 관리제도. 뭐랑 비교하냐면 99년도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조금 거기가 잘렸네. 아이고. 잘려버렸네. 잘렸는데 다 읽을만은 하네요. 그죠? 예, 다행입니다. 거기를 내가 그 하얗게 배경돼 있는 걸 그 선 그을 때 그걸 없앴어야 되는데 그냥 놨나 봐. 근데 아무튼 거기에 예타제도 도입이 있죠. 맨 밑에. 예타제도 도입. 요거랑 비교해서 나와요, 자꾸. 94년도에 총사업비 관리제도. 요거는 김영삼 정부. 예타제도는 김대중 정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비슷해, 근데. 개혁의 방향이. 그죠? 돈 낭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산 낭비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95년도 살라몬의 비정부 조직 실패 모형이 나왔대요. 예, 살라몬. 살라몬은 행정수단에 관련된 거를 정리를 많이 한 학자고, 그러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졌어요. 주체로서. NGO. 그래서 NGO의 뭐 모형 있잖아요. NGO가 뭐 아마추어리즘이 있고 뭐 그거 있잖아. 그 다음에 불충분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4가지 실패 요인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얘기가 정리가 된 거고요. 후쿠야마라는 사람은 뭐에서 봤는지 기억나요? 네, 요거 이제 신뢰를 비롯해서 사회적 자본.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뢰.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장 선거를 우리나라가 도입했네, 95년도에. 아까 지방의회만 도입했다가, 예,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년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는 점 하고, 미국에서 예산 항목별 거부권법이 마련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좀 심화적인 거긴 한데, 미국에서는 우리랑 다르게 의회가 법률의 형식으로 법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그랬다가 이게 무효화됐다, 그런 얘기가 옆에 있어. 근데 법원에서 야, 그건 좀 에바다.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예산을 거부할 권리까지는 없지 않을까? 거의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 특별 예산만 거부할 수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전체 틀은 거부하지 말고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아무튼 미국에 요게 있고, 이게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얘네들은 법률로 만들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우리는 논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률이 아니죠. 예산이 의결주의라 그래서 우리 법률이 아니잖아요. 의회가 행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뭐 해가지고요, 확정만 해주는 거지 법률로 만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의 대상이 전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법률 형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다뤄진 적이 있어요. 다룬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도가 되면 여기에 이제 로우즈의 정책 공동체 이론이 나왔네. 그죠?
영국에서 이제 아까 그 저거랑 정책 공동체, 정책 커뮤니티. 예. 그래서 이제 해클로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되죠. 약 한 10년 가까이 지나서 로즈가 반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제 기본법이 우리나라가 97년도에 제정됐나 봐. 연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연도는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98년도가 되면 행정 서비스 헌장 제도. 이게 아까 뭐랑 연결하시냐면은 앞서서 영국의 메이저 시민헌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차용해 온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요것도 대충 김대중 정부라는 것까지는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연도까지는 아니어도 김대중 정부 정도까지 기억하시고 99년도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 잘렸지만 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겠죠? 예. 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 이런 청구제도들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도입했다는 거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 제도까지 주민자치에서 이걸 도입을 해줬고 그리고 다면평가제도 김대중 정부 때 맨 처음에 도입했다 그랬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아예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대체하려고 그랬어요. 다면평가를. 기존의 평가를 대체하려고. 근데 튕겨나왔다 그랬죠. 현장에서. 그 바람에 이명박 정부 때에는 요거를 이제 그냥 참고 자료로 써라. 그 얘기 옆에다 좀 써드렸습니다. 그 얘기 봐두시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 직장협의회하고 교원노조 출범이 99년도에 되는데 아직 공무원 노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무원 노조가 없고 김대중 정부 때 직장협의회 정도를 만들면 어때? 이렇게 이제 한 발 걸쳐 간 겁니다. 여전히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김대중 빨갱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만드는 거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교원 노조까지도 허용해 줬던 것도 굉장히 용기죠. 이게 전교조가 지금은 또 평가가 되게 엇갈리고 있지만 이번 뭐 교육감 선거 때도 뭐 전교조가 어쩌저쩌 이런 얘기 지금도 하는데 전교조가 이 당시에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게 노조, 선생님이 노조를 만들 수 있어? 뭐 거의 이때는 그랬어요. 야, 선생님이 노동자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를 대놓고 폄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야, 선생님이 노동자야? 이렇게 말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교원 노조를 과감하게 출범시킨 거죠. 이제 이런 게 토대가 돼서 공무원 노조도 온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어찌됐거나 그 한 방에 가긴 어려웠을 것이다. 정치적인 상황이 공무원 노조를 한 방에 도입해 주기에는 그죠? 이 이념적인 공세도 있고 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요 정도까지는 왔고 그리고 이제 조세지출 예산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세지출 예산제도 이제 도입한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 어떻게 확대되는지까지 써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예결특위가 상설화됐다. 뭐 이거는 외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뭐 기억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예결특위는 특위지만은 해산하지 않고 상설적으로 쭉 간다. 원래 특위는 그 업무가 끝나면 해산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근데 이 기한이 없는 특위가 만들어진 거죠. 매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상임위원회 틱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2003년도로 넘어가면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정을 했네요. 그죠? 공무원 행동 강령도 나왔습니다. 아까 공무원 헌장 율현장하고는 좀 대비됩니다. 같은 건 아닙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이 제정이 됐고 그리고 그 말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 네모칸에 설명해서 보면 OECD 국가들에서 90년대 집중 제정했다는 거 있잖아요. 요거 70년대 집중 제정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유념해서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우리나라 주민투표제 2004년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2004년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2005년도에 주민소송제인데 주민소송제에다가는요 2006 이렇게 쓰셔도 돼. 왜냐하면 법은 2005년도에 만들어지고 실시는 2006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2006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유념해서 보세요. 주민소송제 걸쳐져 있고 그리고 2006년도에 되면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제정됐다.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됐다. 공무원 노조가 이제 허용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2006년도의 일입니다. 2006년, 2007년 요때는
좀 기억해 놓으셔도 좋아요. 예, 사실 이제 개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응? 우리 주민소환제도 도입됐네요. 2007년도에 전자바우처라는 것도 도입했고,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실시했고요. 국가재정법 제정된 거. 그 전까지는 일제시대의 법체계 같은 것들을 쭉 유지하고 있었는데 국가재정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에도 녹아드는 거죠. 성인지 예산을 법률로 세계 최초로 정했대. 2007년도. 그게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거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예산제도도 도입을 하고, 그러니까 총액배분 자율편성 같은 4대 재정개혁이 일어난 거죠. 국가재정법 만들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BS 같은 형태로 우리가 간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예, 이것도 이제 도입. 이게 4대 재정개혁이니까. 그러니까 4대 재정개혁에서 지금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국가재정법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5년짜리를 짜게끔 한 것도 포함해야 되죠. 그죠? 네. 그런 거 등등 해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명박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을 또 합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넘어와 보세요. 2009년도. 요때 저 공무원 응시 상한 연령 제한 규정이 폐지됐어요. 구급 공무원은요, 30살인가 그래, 내 기억에. 넘어가면 응시를 못 하겠어. 응? 왜냐하면 나이 따지는 문화가 엄청 있었기 때문에, 전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나이 되게 궁금하죠, 상대방. 안 그래? 지금 세대는?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면 몇 살이에요? 안 물어봐? 물어보잖아. 우리 없어? 점점 덜해지긴 할 텐데, 예전에는 만나자마자 학번을 물어보든가, 뭐 띠를 물어보든가, 꼭 그런 식으로 상대방 호구조사를 하고 들어가. 왜냐면 거기에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 내가 위면. 그리고 그런 마음의 준비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적으면 상대방한테 깍듯이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근데 뭐 이게 장점도 있겠지만, 왜냐면 금방 친해지기도 해. 그렇게 하니까. 그죠? 왜냐면 이게 서로의 선을 좀 허무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위아래를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막 안 되는 게 많아, 너무. 그잖아요. 업무를 보는데도 자꾸 나이가 개입되고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젊지만 더 능력을 많이 보여줬으면 승진이 더 빠를 수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뭐 공무원 이제 시작하는 거를, 야, 30 넘어서 들어오면, 그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냐, 그걸. 나이 많은 사람 일 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정서가 있었던 건데, 그런데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계급제에서는요, 계급제는 연공서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을 중심으로 뽑는다 그럴 때 젊은 세대가 더 능력이 있나요? 저는 요즘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정치권에 자꾸 정치권을 이미지를 빨아먹는 거거든요. 20대를 뭐 당대표 격에다 앉혀놓고 하는데 뭘 알아서 당대표를 합니까? 그 당 그거밖에 안 돼? 수준이?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해. 그게 이미지로 뭘 어떻게 한번 빨리, 당명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당 색깔 바꾸고 막 이런 짓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네 올 곳은 한 길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하거든요. 뭐 두 당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20대가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지금부터 쌓아 나간다라고 하는 기초적인 어떤 그 시작점에서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지, 20대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제일 능력이 있습니까? 실패를 해야 능력이 쌓이는 건데 그 과정 다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20대 때 되게 자기가 애기 같은 생각 안 들어요? 난 아직도 그래. 내가 뭐 결정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잘못될까 봐. 20대는 훨씬 더 그렇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저 피라미드 사기도 쉽게 당하고 맨날 그러잖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한 번씩 겪어봤기 때문에 제 나이쯤 되면 야 그런 거는 대응도 하지 마 이러는 거지. 한 번씩 경험해봐야 알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근데 계급제, 영국의 계급제 얘기할 때 연령 제한, 학력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가? 그게 능력이라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가르쳐서 써먹을 기간이 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년을 보장하면서 그때까지 길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폐지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차별이다 그래서 폐지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폐지하고 보니까 막 60살에도 막 60살, 55세에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정년 60세니까. 그죠? 50막 7세에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럼 가르치면 몇 년 있다 나가. 가르치고 이제 좀 혼자 할 만하다 하면 나가는 거야. 그거 얼마나 낭비예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계급제에서는 연령 제한 같은 걸 두는 겁니다, 원래가.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정서적인 것까지 가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있었죠. 예, 아무튼 뭐 요것도 이제 규정이 폐지가 요때 됐고요. 예. 그리고 부처 맞춤형 충원 시스템 도입도 됐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뭐 위에 있는 두 개는 사실은 뭐 안 보셔도 될 얘기고, 요거 이제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가 2009년도에 실시가 된 건데, 이게 사실은 어디에다 근거가 있어요? 아까 2007년도에 국가재정법이 있는데 준비해서 이때 도입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계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 틀로 지금까지 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야가 뭐 이견을 가지고 뭐 대립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이제 그죠? 이 토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정권이 그 뒤에도 몇 번 바뀌어서 두 번, 세 번 바뀌었는데도 이걸 건드릴 생각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좀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다. 자, 그리고 이제 2010년도가 되면은 행복 이음 시스템 같은 게 이제 통합전산망에 만들었다. 이거 이제 전자정부에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 나온 적은 있는데, 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인지 예산제도의 적용이 2010년도부터예요. 아, 이거 또 준비 작업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도입은 해놨지만은 바로 내년부터 해. 그러면은 뭐예요? 그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0년부터 실시를 했고, 2011년도에 주민참여제도, 참여예산제도 의무화가 됐다. 그런데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도입은 했는데, 요거를 이제 의무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11년도부터 하고 있고, 2014년에 기능직, 계약직 같은 것들을 폐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전환 공무원 같은 거 많이 이제 해가지고 다 이제 전환해주고 그랬어요. 옛날에 뭐 10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10급. 들어봤어요? 기능직 같은 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9급으로 바꿔줬고. 그러니까 운전직이나 이런 직렬이 9급 공무원이 돼 있잖아요. 지금 시설관리직 뭐 이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전환이 되고, 지금은 이제 정식 공무원을 뽑고 있고, 전문경력관 제도 같은 거를 또 도입한 바가 있고, 2016년대, 그러니까 능력을 잡고 이제 쭉 이어주기 위한. 그리고 이제 공무원 헌장제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헌장제도. 예, 아까 이제 공무원 윤리헌장에서 윤리자를 빼고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헌장으로 왔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전격화됐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예산 짤 때도 기재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거치고 있습니다. 그 2020년도에 막 도입됐죠. 또 규칙재정 개폐 청구제도 도입, 특례시제도 도입,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가 결정은 됐는데, 그런데 이것도 바로 구현된 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서 지금 2022년도에 막 그죠? 하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2023년도에 하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건 헷갈리니까 법이 이때 바뀌었다. 2020년도에 바뀌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실제 특례시 출범은 2022년도 올해 한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특례를 줄지도 정리도 잘 안 됐더라고요, 아직은. 특례시 지위를 먼저 준 거예요. 먼저 준 겁니다. 그래서 명예롭잖아. 특례시니까. 인구가 많으면 명예로운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긴 해. 그죠? 뭐 이름이 다르니까 격이 달라진 거라고 느끼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고, 뒤에 넘어가 보세요. 역대 대통령.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밑에 거 그 루즈벨트부터 안 봤잖아요, 아까. 루즈벨트, 뉴딜 정책, 그죠? 32년도 선거 때 당선이 돼가지고 33년부터 집권한 겁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4선을 했다 그랬죠? 4선을 해요, 4선. 아, 그래가지고 재임 기간에 돌아가셔, 이분이.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기 직전에 돌아가셨나 그래. 그래서 45년 초일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엄청나게 뉴딜 정책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어마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4선까지 하니까 이거 전통을 깬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워싱턴 때부터 세웠던 전통이 2번 이상 하지 말자. 이게 암묵적인 거였는데 이 양반이 4번을 국가 위기 상황을 이유로 4번을 해버리니까 못을 박았지. 그 다음에는 야, 2번 이상 하지 마 이렇게 못을 박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 트루먼 때 그게 제도가 바뀌었고, 어쨌건 그거는 또 뭐 정치학이 아니니까 우리가 크게 기억할 바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뉴딜 정책이 성공했다는 거고요. 트루먼 PBS 나왔죠. PBS. 그러니까 그 앞에 LIBS는 어때요?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직후에 도입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트루먼 때 PBS로 바뀌었고, 케네디 쿠바 미사일 위기 있고요. 62년도. 그 다음에 존슨 때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아까 그래서 오클랜드 사업 같은 게 이제 같이 나왔고, PPBS 도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닉슨이에요. 닉슨이 MBO. 그 다음에 바로 카터, ZBB. 레이건 때는 또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예산 제도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향적인 걸로 바꿔, 레이건이 다시. ZBB를 폐지하거든요. 왜냐면 그때는요, 대통령이 틀어지고, 백악관에서 틀어지고 예산을 다 쥐어 잘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 단명했어요, 예산 제도가.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클링턴 때 NPR, 국정성과 심의라고 하는 거. 네, 그렇게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그 뒤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행정학에서 뭐 다룰 거는 없어요, 별로.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 뭐 행정학적으로 뭐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를테면은 부시 행정부 때는 별게 없었던 것 같고, 그때 테러와의 전쟁한다고 뭐 난리였고, 그 다음이 부시인데, 그 다음이 오바마가 또 8년을 집권하는데, 오바마 때는 오바마 케어 정도 뭐 얘기해볼 만한가? 오바마 케어나 아니면 사례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총기 규제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지. 총기 규제는 실패했고, 그거는 이제 하위 정부 모형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그거 하위 정부 모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기가 된 거야. 화석이 된 거야. 왜냐하면 하위 정부 모형은요, 걔네끼리 연대가 돼 있으면서 조용히 해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드러났어, 다 이미. 만천하에. 근데 이걸 못 고쳐. 대통령도 못 고쳐. 그런 아주 미국이 심각한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총기 난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오바마 케어. 이거 했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또 뒤집었고, 트럼프 때는요, 셧다운이 한 번 있었죠. 셧다운이 있었어요. 예산이 잠정 예산 하면서도 안 돼가지고 셧다운을 해가지고 한참 잠정 예산이 그때 채택이 안 됐었나. 뭐 아무튼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어쨌거나 셧다운이 한 번 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심각했지. 얘네 한 달 넘게 아마 정부 문 내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 정도를 사례로 든다면 모르겠으나 뭐 특별히 그 뒤에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학 연표 특강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 없이 그냥 제가 그 단추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한번 빨리빨리 빠른 속도로 이거 기억해야죠 하는 정도로 할 거고,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 스토리텔링. 목차 스토리텔링. 목차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그래. 그래서 그 작업을 잠깐 간단히 하고 끝나는 대로 마칩시다. 네. 그럴게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